전쟁과 평화, 레프 톨스토이, 1860년대.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 특별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아주 양이 방대해서 끝까지 읽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제1권 제1부 1. 공작, 제노바와 루카는 부오나파르트 가문의 소유지예요? 아니요, 미리 말해두겠어요. 우리가 전쟁 중이라고 당신이 나한테 말하지 않으면 이 적 그리스도의 온갖 추악하고 끔찍한 짓을 당신이 계속 옹호하면 나는 더는 당신을 몰라요. 당신은 더 이상 내 친구도 아니고 당신이 말하는 내 충실한 종도 더 이상 아니에요. 자, 어서 와요. 반가워요. 내가 당신을 놀라게 한 모양이네요. 앉아서 이야기해요. 1805년 7월 마리아 페오도로브나 황태우의 척근인 유명한 시녀 안나 파블로브나 세레르는 그녀의 야회에 제일 먼저 온 고위관료 바실리 공작을 맞으며 이렇게 말했다. 안나 파블로브나는 며칠 동안 기침이 끊이지 않았다. 본인의 말에 따르면 그리프를 앓고 있었다. 설명입니다. 그리프는 당시 쓰는 사람이 아주 드물던 새로 생겨난 말이었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아침에 붉은 하인편에 돌린 쪽지들에는 하나같이 이렇게 쓰여 있었다. 백작 혹은 공작, 만약 당신께 더 좋은 일이 아무것도 예정에 없고 또 가여운 병자의 집에서 있을 야외의 전망이 지나치게 당신을 겁나게 하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오늘 저녁 7시부터 10시 사이에 저희 집에서 당신을 뵈면 나는 무척 기쁘겠어요. 아네트 셰레르. 이런 정말 맹렬한 공격인데요. 안으로 들어오며 공작은 그런 손님 맞이에 조금도 당황하는 기색 없이 대답했다. 수놓은 궁중 제복을 입고 긴 양말과 반장화를 신고 별 모양 훈장들을 단 그는 납작한 얼굴에 환한 표정을 띠고 있었다. 그는 우리 조부들이 말할 때뿐 아니라 생각할 때에도 썼던 세련된 프랑스어로 말했고 사교계와 궁정에서 늙은 저명인사 특유의 생색내는 듯한 나직한 억양을 구사했다. 그는 안나 파블로브나에게 다가가 향수를 뿌린 빛나는 대머리를 들이대며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춘 뒤 편안하게 소파에 앉았다. 사랑하는 벗이여, 무엇보다도 먼저 당신의 건강이 어떤지 말해 주시겠습니까? 날 안심시켜 주시지요. 그는 목소리를 바꾸지 않고 예의와 동정의 이면의 무관심함과 심지어 조소의 빛이 내비치는 어조로 말했다. 어떻게 건강할 수가 있겠어요? 정신적으로 괴로운데.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금 같은 시대에 과연 편안히 지낼 수 있을까요? 안나 파블로브나가 말했다. 저녁 내내 저희 집에 계실 거라 기대도 되겠죠? 영국 공사의 축하연은요?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거기에도 얼굴을 내밀어야 해요. 공작이 말했다. 딸이 들러서 나를 태우고 갈 겁니다. 오늘 축하연은 취소된 줄로 생각했는데요. 솔직히 말해 축하연이니 불꽃놀이니 하는 게 이젠 다 지긋지긋해요. 사람들이 당신의 속마음을 알았더라면 축하연을 취소했을 텐데요. 공작은 믿어주기를 원하지도 않는 말을 태엽 감긴 시계처럼 습관적으로 했다. 날 괴롭히지 말아요. 그래, 노보실 체포의 보고와 관련해서 결정된 게 있나요? 당신은 다 알잖아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공작이 무료한 어조로 차갑게 말했다. 어떤 결정을 내렸냐고요? 보나파르트가 배수의 진을 친 것으로 결론이 났고 그래서 우리도 배수의 진을 칠 준비가 된 모양입니다. 바실리 공작은 배우가 오래된 희곡의 대사를 읊조리듯이 늘 느릿느릿 말했다. 그와 대조적으로 안나 파블로브나 셰레르는 마흔의 나이에도 활기와 충동이 넘쳤다. 열광적인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은 그녀의 사회적 입장이 되었다. 간혹 그녀가 그러고 싶지 않을 때조차도 그녀는 자신을 아는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열광에 찬 사람이 되곤 했다. 안나 파블로브나의 얼굴에 늘 감돌던 절제된 미소는 그녀의 한물간 용모엔 어울리지 않았지만 응석바지 아이들이 그렇듯 자신의 사랑스러운 결점을 늘 자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그런 결점을 고치고 싶지 않았고 고칠 수도 없었고 고쳐야 할 필요를 느끼지도 않았다.
정치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무르익던 중에 안나 파블로브나는 흥분했다. 아, 오스트리아에 대해서는 내게 말하지 말아요. 내가 아무것도 모를 수도 있지만 오스트리아는 결코 전쟁을 원치 않았고 지금도 원하지 않아요. 오스트리아는 우리를 배신하고 있어요. 러시아 홀로 유럽의 구원자가 되어야 해요. 우리의 은혜로운 분은 자신의 지구한 소명을 잘 알고 계시는 데다 그 소명에 충실하실 거예요. 내가 믿는 건 바로 이것 하나예요. 우리의 선하고 경이로우신 군주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역할을 앞두고 계세요. 너무나 고결하고 좋은 분이니 하나님이 저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살인자인 악당의 얼굴로 한층 더 끔찍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혁명의 히드라를 진압해야 하는 자기 소명을 완수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 정의로운 사람의 피를 보상해 주어야 해요. 당신에게 물을게요. 우리는 누구에게 희망을 걸어야 하나요? 저 장사치 근성의 영국은 알렉산드로 황제의 숭고한 정신을 다 이해하지 못할 테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영국은 몰타에서 철수하기를 거부했어요. 영국은 우리의 군사행동에서 저희를 보고 싶어하고 또 찾고 있어요. 그들이 노브실체프에게 뭐라고 했나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세상의 행복만을 원하는 우리 황제의 희생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뭘 약속했던가요?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았어요. 뭘 약속했다 해도 지키지 않을 거예요. 프로이시아는 이미 선언했어요. 보나파르트는 이길 수 없고 온 유럽이 그에 맞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나는 하이덴베르크든 하우그리츠든 그들이 하는 말은 한마디도 믿을 수 없어요. 프로이시아의 이 악명 높은 중립주의는 함정일 뿐이에요. 내가 믿는 건 하나님 한 분과 사랑하는 우리 황제의 지고한 운명이에요. 그분이 유럽을 구원하실 거예요? 벼랑간 그녀가 자기의 열광을 비웃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멈추었다. 내 생각에는 공작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의 친애하는 빈첸게로데 대신 당신을 파견했더라면 당신이 돌격해서 프로이시아 왕의 동의를 받아내었을 텐데 말입니다. 당신은 대단한 달변가십니다. 차 좀 주시겠습니까? 지금 드릴게요. 그건 그렇고 그녀가 다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덧붙였다. 오늘 우리 집에 매우 흥미로운 인물이 2명 올 거예요. 한 사람은 모르테마르 자작이에요. 그는 로앙을 통해 몽모랑시 가문과 이어져 있어요. 프랑스 명문가 중 하나지요. 훌륭한 망명자들, 진정한 망명자들 중 한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모리오 수도 원장인데 이 심오한 지성을 아세요? 그는 폐하를 아련했어요. 알고 계세요? 아, 무척 반가울 겁니다. 공작이 말했다. 참 그런데요 하면서 방금 무언가가 생각났다는 듯이 그리고 유난히 태연하게 덧붙였다. 그것이 그의 방문의 주된 목적이었다. 황태우께서 풍케 남작을 비인의 수석 비서관으로 임명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 남작은 변변찮은 작자 같던데요? 바실리 공작은 사람들이 마리아 페오도로브나 황태우를 통해 남작에게 주리고 해서는 그 자리에 자기 아들을 앉히고 싶어 했다. 안나 파블로브나는 자신도 다른 누구도 황태우에게 필요하거나 황태우의 마음에 드는 것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다는 표시로 지그시 눈을 내리감다시피 했다. 풍케 남작은 황태우의 언니가 추천한 사람이에요. 그녀는 우울하고 건조한 어조로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안나 파블로브나가 황태우를 입에 올렸을 때 갑자기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이 함께 묻어나는 깊고 진정 어린 헌신과 존경의 표정이 떠올랐다. 그녀가 대화 중에 자신의 고귀한 보호자를 언급할 때면 얼에 나타나는 얼굴빛이었다. 그녀는 황태우 폐하께서 풍케 남작에게 많은 존중을 보이셨다고 말했는데 그러자 그녀의 눈길에는 또다시 우수가 살짝 어렸다. 공작은 무심한 태도로 입을 다물었다. 안나 파블로브나는 궁정 여인다운 특유의 노련하고도 기민한 재치를 발휘하여 황태우가 추천한 사람에 대해 감히 그런 식으로 비판한 공작을 손끝으로 살짝 튕기면서 동시에 그를 위로하고도 싶었다. 그건 그렇고 당신 가족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녀가 말했다. 아시나요? 따님이 사교교에 나오고부터 온 사교교의 즐거움이 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따님이 대나처럼 아름답다고 해요. 공작은 존경과 감사의 표시로 고개를 숙였다.
난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잠시 침묵하던 안나 파블로브나가 공작에게 다가앉으며 상냥한 미소를 띠고 말을 이었다. 마치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와 사교의 이야기는 끝났고 이제 마음에서 우러나온 정다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는 듯 했다. 때로는 삶의 행복이 참 불공평하게 분배된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무엇 때문에 운명은 당신에게 그토록 훌륭한 두 아이를, 작은 아들 아나톨은 빼고요. 나는 그 아이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녀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단호하게 덧붙였다. 그 아이들을 주었을까요? 그토록 매력적인 아이들을요. 그런데 당신은 정말이지 그 아이들을 누구보다도 낮게 평가해요. 그러니 당신은 그 애들 아버지 자격이 없어요. 그러고는 특유의 환희에 찬 미소를 지었다. 어찌겠습니까? 라바트라면 내게 부승의 자질이 없다고 하겠죠? 공작이 말했다. 농담 그만하세요. 난 당신과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나는 정말 당신의 작은 아들이 불만이에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녀의 얼굴이 슬픈 빛을 띠었다. 황태우 폐하 앞에서 그 아이에 관한 말이 나왔고 당신을 딱해하고 있어요. 공작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의미심장하게 그를 바라보며 잠자코 대답을 기다렸다. 바실리 공작은 얼굴을 찌푸렸다. 내가 어쩔 도리가 있습니까?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아시다시피 나는 그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두 녀석 다 멍청이가 되고 말았어요. 이폴리트는 적어도 얌전한 을간이지만 아나톨은 골칫덩어리예요. 차이는 그것뿐입니다. 여느 때보다 더 부자연스럽고 더 활달한 미소를 지으며 그가 말했다. 순간 그 입가에 잡힌 주름살 속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야비하고 불쾌한 무언가가 몹시 선명하게 드러났다. 왜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 자식이 생기는 걸까요? 당신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난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비난할 수 없을 거예요? 안나 파블로브나는 상념에 잠긴 표정으로 눈을 들며 말했다. 난 당신의 충실한 종이고 당신에게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요. 아이들은 내 존재의 짐입니다. 내 십자가예요. 난 그렇게 스스로에게 해명합니다. 어찌겠습니까? 그는 잔혹한 운명에 대한 굴복을 몸짓으로 표현하며 잠시 입을 다물었다. 안나 파블로브나는 생각에 잠겼다. 당신은 당신의 방탕한 아들 아나톨을 혼인시키는 것에 관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사람들 말이, 그녀가 말했다. 노처녀들은 결혼에 열광하는 병이 있다고 하잖아요. 아직 나한테는 그런 약점이 있다고 느끼지 않지만 내 주위에 아버지와 불행하게 살고 있는 처녀 아이가 하나 있어요. 친척인 공장령의 볼콘스카예요. 바실리 공작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교계 인사 특유의 민첩한 판단력과 기억력을 지닌 그는 머리를 끄덕여 그 정보를 고려해 보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놈의 아나톨한테 내가 1년에 드리는 돈이 4만 루블이나 됩니다. 상념의 슬픈 행보를 억누를 힘이 없다는 듯 그가 말하고는 잠시 침묵했다. 이런 식으로 가면 5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된다는 이쯤이란 게 이런 겁니다. 당신의 공작 영예 말입니다. 부유한가요? 아버지는 대단한 부자지만 인색해요. 시골에 살아요. 알죠? 그 유명한 볼콘스키 공작 말이에요. 선제시대에 벌써 은퇴했고 프로이센 왕이라는 별명을 얻은 분이죠. 아주 똑똑한 사람이지만 별난 면도 있고 괴팍하지요. 그 가여운 처녀는 돌처럼 불행해요. 얼마 전에 리즈 메이넨과 결혼한 오빠가 있어요. 구트조프의 부관이에요. 오늘 우리 집에 올 거예요. 들어봐요, 사랑하는 아네트. 공작이 갑자기 상대방의 손을 잡고 무슨 까닭인지 아래쪽으로 끌어당기면서 말했다. 날 위해 이 일을 성사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난 언제까지나 당신의 가장 충직한 종으로 남겠습니다. 내 촌장이 내게 보고서를 쓸 때처럼 쫑입니다. 그 처녀는 훌륭한 가문 출신의 부유하네요. 나한테 필요한 것을 다 갖추었어요. 그는 특유의 자유분방하고 허물없는 우아한 동작으로 시녀의 손을 잡고 입을 맞추었다. 그런 다음 안락의자의 팔다리를 쭉 뻗고 앉아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리며 시녀의 손을 가볍게 흔들었다. 잠깐만요. 안나 파블로브나가 곰곰이 생각한 뒤에 말했다. 내가 오늘이라도 리즈한테 젊은 볼콘스키의 아내 말이에요? 말하지요.
아마 잘 될 거예요. 내가 당신 집안의 노처녀 수련을 쌓게 되었네요. 2. 안나 파블로브나의 응접실이 어느 정도 차기 시작했다. 베테르부르크의 상류층 귀족들이 도착했다. 나이와 성격은 아주 다양했지만 몸담고 살아가는 사회는 모두 같은 사람들이었다. 바실리 공작의 딸인 아름다운 엘렌이 공사의 축하인에 함께 가기 위해 아버지를 데리러 왔다. 그녀는 기장이 달린 무도의 의상을 입고 있었다. 베테르부르크의 가장 매력적인 여인으로 이름난 자그마한 젊은 볼콘스카야 공작 부인도 왔다. 그녀는 지난 겨울에 결혼해서 지금은 임신한 탓에 사교계의 큰 모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조촐한 야외들에는 드나들고 있었다. 바실리 공작의 아들 이폴리트 공작이 보르테마르와 함께 와서 그를 소개했다. 모리오 수도 원장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왔다. 아직 제 아주머니를 보신 적 없지요? 라거나 아직 모르시지요? 하고 안나 파블로브나가 도착한 손님들에게 말하고는 어느새 다른 방에서 나타난 불룩한 리본을 단 자그마한 노부인에게 매우 엄숙한 태도로 그들을 이끌었고 손님에게서 나의 아주머니 쪽으로 천천히 시선을 옮기며 한 사람 소개하고는 걸음을 옮겼다. 어느 누구도 모르고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고 필요로 하지도 않는 아주머니에게 모든 손님들이 인사의 의식을 치렀다. 안나 파블로브나는 슬프고도 엄숙한 모습으로 관심을 표하고 말없이 그들의 인사를 눈으로 쫓았다. 나의 아주머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결같은 표현으로 그 사람의 건강과 자신의 건강에 대해 그리고 다행히 오늘은 한결 나아진 황태우 폐하의 건강에 대해 말했다. 다가왔던 사람들 모두 예의상 서두르는 기색을 드러내지 않고 무거운 의무를 수행했다는 가벼운 기분으로 노부인을 떠났고 저녁 내내 한 번도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젊은 볼콘스카야 공작 부인은 검실로 쓰는 벨벳 손가방 안에 뜨개질감을 넣어 가지고 왔다. 약간 거무대진 솜털 밑의 예쁘장한 윗 입술은 치아가 드러날 정도로 얇았지만 그만큼 더 사랑스럽게 벌어졌고 그만큼 더 사랑스럽게 당겨져서 아랫 입술에 내려앉곤 했다. 너무나 매력적인 여인들에게 늘 그렇듯이 그녀의 결점인 얇은 입술과 반쯤 벌어진 입은 그녀만의 아름다움으로 비치었다. 모두가 임신 상태를 겉으로 가볍게 견디고 있는 건강과 생기로 넘쳐나는 예쁘장한 미래의 어머니를 바라보는 것이 즐거웠다. 노인들 사이에서 무료함을 느끼며 침울해하는 젊은이들은 잠시 그녀와 자리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그들 자신이 그녀를 닮아가는 것 같았다. 그녀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밝은 미소와 하얗게 빛나며 계속 드러나는 치아들을 본 사람들은 자기가 이날따라 유난히 다정한 듯한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드는 생각이었다. 작은 공작 부인은 일감이던 손가방을 팔에 낀 채 종종 걸음으로 탁자를 빙 돌아서 즐겁게 옷 매무새를 단정히 하며 언제 사모바르 근처의 소파에 앉았다. 마치 그녀가 무엇을 하든 그것은 그녀에게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모두에게 즐거운 일인 듯 했다. 일감을 챙겨왔어요. 그녀가 손가방을 끌으며 함께 있는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이거 봐요, 아네트. 심술궂은 장난 좀 치지 말아요. 그녀가 여주인에게 말을 걸었다. 나한테는 정말 작은 야회라고 써보냈잖아요. 내가 뭘 걸쳤는지 봐요. 그리고 그녀는 가슴보다 약간 아래에 넓은 리본을 메고 레이스 장식을 단 우아한 회색 드레스를 보여주기 위해 두 팔을 벌렸다. 진정해요, 리즈. 그래도 당신이 제일 예뻐요. 안나 파블로브나가 대답했다. 그거 아세요? 남편이 절 버리려고 해요. 공작 부인이 한 장군을 향해 같은 어조로 말을 이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이 혐오스러운 전쟁을 왜 하는 거지요? 그녀는 바실리 공작에게 이렇게 말하고는 대답을 채 기다리지도 않고 공작의 딸인 아름다운 엘렌에게 말을 걸었다. 참으로 사랑스러운 부인이네요. 저 작은 공작 부인 말입니다. 바실리 공작이 안나 파블로브나에게 나직이 말했다. 작은 공작 부인의 뒤이어 곧 우람하고 뚱뚱한 젊은이가 들어왔다. 짧게 깎은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고 바지는 당시 유행을 따른 밝은 색이었고 불룩한 자보를 달고 갈색 연마복을 걸치고 있었다. 이 뚱뚱한 젊은 남자는 예카테리나 여제 시대의 유명한 고관으로 지금은 모스크바에서 죽어가고 있는 베조프 백작의 사생아였다.
그는 아직 어디에서도 근무하지 않았다. 외국에서 교육을 받다가 막 돌아와 사교육에 처음 얼굴을 내민 것이었다. 안나 파블로브나는 자신의 살롱에서 가장 낮은 서열의 사람들을 대할 때 하는 가벼운 고갯짓으로 그를 맞았다. 그러면서도 안나 파블로브나는 피에르의 모습에 불안하고 두려운 표정을 지었다.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지나치게 거대한 무언가를 보았을 때 짓는 표정과 비슷했다. 실제로 피에르가 방에 있는 다른 남자들보다 좀 더 크긴 했지만 그 두려움은 오로지 그를 이 응접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다르게 보이게 하던 지적이면서도 소심하고 주의 깊으면서도 자연스러운 그 시선과 연관된 것일 수 있었다. 무슈 피에르, 불쌍한 병든 여인을 이렇게 방문해 주다니 정말 친절하군요. 피에르를 아주머니에게 데려가던 중에 안나 파블로브나는 두려움이 깃든 표정으로 그녀와 눈짓을 주고받으며 그에게 말했다. 피에르는 무언가 알 수 없는 말을 중얼대면서 눈으로 무언가를 계속 찾았다. 그리고 작은 공작 부인을 보자 가까운 지인을 대하듯 인사를 건네며 기쁘고 즐거운 미소를 짓고는 아주머니에게 다가갔다. 안나 파블로브나의 두려움은 괜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피에르가 황태우 폐하의 건강에 관한 아주머니의 말은 채 다 듣지 않고 자리를 떴기 때문이다. 안나 파블로브나는 깜짝 놀라 이런 말로 그를 멈추어 세웠다. 모리오 수도원장 모르세요? 아주 재미있는 분인데. 그녀가 말했다. 네, 그 영구 평화 교육에 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흥미롭긴 한데 과연 가능할지. 그렇게 생각해요? 안나 파블로브나가 말했다. 그저 아무 말이나 하고 다시 여주인의 의무로 돌아가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피에르는 정반대의 무례를 범했다. 앞서는 상대방의 말을 다 듣지도 않고 가버리더니 이제는 그의 곁을 떠나야 할 상대를 자기 이야기로 붙잡은 것이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커다란 두 발을 벌린 채 왜 자신이 수도 원장의 계획을 망상이라고 여기는지 설명하기 시작했다. 우리 나중에 얘기해요. 안나 파블로브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처세에 어두운 젊은이에게서 벗어난 그녀는 여주인 본인의 임무로 돌아가 대화가 시들해지는 지점에 언제라도 도움을 베풀 태세로 계속 귀 기울이고 주위를 눈여겨보았다. 방적 공장 주인이 직공들을 자리에 배치해놓고 공장 안을 돌아다니다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익숙지 않게 삐걱대며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내는 물레가락을 보면 서둘러 가서 기계를 멈추거나 적당한 속도로 가동시키듯 안나 파블로브나도 응접실을 돌아다니다가 말없이 조용히 있거나 지나치게 떠드는 무리를 보면 다가가서 한마디 던지기도 하고 사람들의 자리를 바꾸기도 하면서 일정한 속도로 적절히 돌아가는 대화의 기계를 다시 가동하곤 했다. 그러나 그렇게 애쓰는 중에서도 여전히 그녀에게는 피에르에 대한 특별한 두려움이 보였다. 피에르가 모르테마르 주위에서 오가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다가갔다가 수도 원장이 말하고 있는 다른 무리 쪽으로 자리를 옮겨가자 그녀는 걱정스럽게 그를 바라보았다. 외국에서 교육받은 피에르에게는 안나 파블로브나의 이 야회가 러시아에서 본 첫 야회였다. 그는 페테르부르크의 인텔리켄지아들이 전부 여기에 모여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장난감 가게에 온 아이처럼 두 눈을 두리번거리며 혹시라도 자신이 들을 수 있는 지적인 대화들을 놓칠까봐 계속 걱정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자신만만하고 우아한 표정을 보면서 그는 특히 지적인 무언가를 줄고 기다렸다. 마침내 그는 모리오에게 다가갔다. 대화는 흥미로워 보였다. 그는 발을 멈추고 젊은 사람들이 의뢰 그러기를 좋아하듯이 자기 생각을 말할 기회를 기다렸다. 3. 안나 파블로브나의 야외에 시동이 걸렸다. 물레가락은 사방에서 규칙적으로 쉴 새 없이 소란을 들었다. 그녀 곁에는 울다가 지친 듯한 야윈 얼굴의 중년 부인만 앉아 있었는데 이 화려한 자리에 다소 어울리지 않았다. 나의 아주머니를 제외하고 모인 사람들은 세 패로 나뉘어 있었다. 남자들이 더 많은 부류에서는 수도 원장이 중심이었다. 젊은 사람들이 어울린 또 다른 부류에서는 바실리 공작의 딸인 미모의 엘렌과 예쁘장하고 뺨이 발그레하며 젊은 나이에 비해 지나치게 포동포동하고 작은 폴콘스카야 공작 부인이 중심이었다. 세 번째 무리의 중심은 모르테마르와 안나 파블로브나였다. 자작은 부드러운 용모와 예절을 갖춘 잘생긴 청년이었다. 그는 분명
자신을 저명인사로 여기고 있었지만 예절이 발라서 자신이 속한 사회가 자신을 향유하도록 겸허히 내버려 두고 있었다. 안나 파블로바나는 분명 손님들에게 그를 대접하고 있었다. 지저분한 주방을 보면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소고기 조각을 초자연적일 만큼 멋진 무언가인 양 식탁에 내는 뛰어난 수석 웨이터처럼 이날 밤 안나 파블로바나도 처음에는 자작을, 그 다음에는 수도 원장을 초자연적일 만큼 세련된 것인 양 손님들의 식탁에 내놓았다. 모르테마르 무리는 곧 앙기엔 공작의 피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자작은 앙기엔 공작이 자신의 아량 때문에 죽었다고, 보나파르트의 저기에는 특별한 이유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아,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자작. 안나 파블로브나는 이 어구에 루이 15세를 연상시키는 어떤 울림이 붙어 있음을 느끼며 즐겁게 말했다. 그 이야기를 들려줘요, 자작. 자작은 복종의 표시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는 정중하게 미소를 지었다. 안나 파블로브나는 자작 주위에 원을 만들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의 이야기를 듣게 했다. 자작은 그 공작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였어요. 안나 파블로브나가 누군가에게 속삭였다. 자작은 굉장한 이야기꾼이에요.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 보다시피 훌륭한 사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녀가 또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 그렇게 자작은 뜨거운 접시에 채소를 곁들여 담아낸 로스트 비프처럼 아주 우아하고도 자신에게 유리한 광채를 띈 채 그 모임에 제공되었다. 자작은 벌써부터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어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이리 와요, 사랑하는 엘렌. 안나 파블로브나가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다른 무리의 중심을 이루고 있던 미모의 공작 영애에게도 말했다. 공작 영애 엘렌은 쌩긋 웃었다. 그녀는 응접실에 들어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아름다운 여인의 한결같은 미소를 머금고 일어났다. 그러고는 담쟁이 등골과 이끼로 장식한 하얀 드레스를 가볍게 살아그리면서 하얀 어깨와 윤기 나는 머리카락과 다이아몬드를 빛내면서 양쪽으로 비켜서서 길을 터준 남자들 사이를 지나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되 모두에게 미소를 던지며 마치 자신의 몸매와 풍만한 어깨와 당시 유행대로 한껏 드러낸 가슴과 등의 아름다움을 즐길 권리를 모두에게 친절하게 허락하기라도 한 듯, 마치 자신과 함께 무도회의 광채를 들여오기라도 하듯 곧바로 안나 파블로브나에게 다가갔다. 엘렌은 교태의 낌새도 눈에 띄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의심할 여지 없이 지나치게 강렬하고 압도적인 인상을 풍기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부끄러워하는 듯 싶을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아름다움이 미치는 작용을 누그러뜨리길 바라면서도 어쩌지 못하는 것 같았다.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가. 그녀를 본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말했다. 그녀가 자작 앞에 자리를 잡으며 여전히 변함없는 미소로 그를 비추자 자작은 예사롭지 않은 무언가에 충격을 받은 것처럼 어깨를 움츠리고 눈길을 떨구었다. 마담, 나는 이런 청중 앞에서 제 솜씨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가 미소와 함께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공작 영애는 맨살이 드러난 탐스러운 한쪽 팔을 작은 탁자에 괜 채 아무 말도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미소를 띠고 기다렸다. 자작이 이야기하는 내내 그녀는 이따금 탁자 위에 가볍게 놓여있는 자신의 토실토실하고 예쁜 팔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보다 더 한층 예쁜 가슴을 바라보면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바로잡기도 하며 꼿꼿이 앉아있었다. 그녀는 드레스 주름을 여러 번 매만지다가 이야기가 감명을 주는 순간에는 안나 파블로브나 쪽을 돌아보고 그 즉시 시녀의 얼굴에 떠오른 것과 똑같은 표정을 지으며 다시 빛나는 미소 속에 안도하곤 했다. 엘렌에 뒤이어 작은 공작 부인도 티 테이블에서 자리를 옮겼다. 기다려요. 일감 좀 가져올게요. 그녀가 말했다. 왜 그래요? 무슨 생각이에요? 그녀는 이폴리트 공작을 향해 말했다. 내 손가방 좀 가져다 주세요. 공작 부인은 미소를 머금고 모두와 말을 나누다가 갑자기 자리를 바꾸어 앉으며 즐거운 표정으로 옷 매무새를 고쳤다. 이제 됐어요. 그는 여러 번 이렇게 말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달라고 청하고는 일감을 쥐었다. 아폴리트 공작은 손가방을 가져다 준 다음 그녀를 뒤따라 자리를 옮겼고 안락 의자를 가까이 당겨 그녀 곁에 앉았다.
사랑스러운 이폴리트는 미인인 누이와 너무 닮아서 놀라웠고 닮았는데도 끔찍하게 추해서 더더욱 놀라웠다. 얼굴의 이목구비는 누이와 똑같았지만 누이가 생기 넘치고 만족감이 어린 한결같은 풋풋한 미소와 보기 드물게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육체로 온통 빛났던 반면 오빠는 똑같은 얼굴이 우둔함으로 흐리멍텅해진 데다 자만에 찬 까다로운 성미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으며 몸은 앙상하고 허약했다. 눈, 코, 입 모두가 뚜렷하지 않은 따분한 우거지상 하나로 오그라든 것 같았고 팔다리는 언제나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건 유령 이야기 아닌가요? 공작 부인 곁에 자리를 잡고는 서둘러 오페라 글라스를 눈에 대고 그가 말했다. 마치 그 도구가 없으면 말을 시작할 수가 없는 것 같았다. 천만에요. 놀란 이야기꾼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꾸했다. 내가 유령 이야기를 참을 수가 없어서 말이죠. 이폴리트 공작은 말을 내뱉고 나서야 그 의미를 깨달은 것이 분명한 듯한 어조로 말했다. 그가 자신만만한 태도로 말하는 바람에 누구도 그가 말한 것이 대단히 재치 있었는지 아니면 몹시 멍청했는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는 암록색 연미복에 그 자신의 표현에 따르면 놀란 ним프의 넓적다리 색깔 바지를 입고 긴 양말과 단화를 신었다. 자작은 앙디엔 공작이 마드무에젤 조르주를 만나려고 남몰래 파리에 갔던 일, 그곳에서 유명 여배우의 은총을 또한 향유하던 보나파르트와 마주쳤던 일, 공작과 마주친 나폴레옹이 공교롭게도 걸핏하면 일어나던 가사 상태에 빠져 공작의 소나기에 놓였는데도 공작이 그 상황을 이용하지 않은 일, 그러나 보나파르트가 나중에 공작의 그런 아량을 죽음으로 대갚았던 일 등 당시 떠돌던 일화를 아주 근사하게 이야기했다. 이야기는 매우 멋지고 흥미로웠다. 특히 두 적수가 갑자기 서로를 알아보는 대목에서는 부인들도 흥분한 듯 했다. 매력적이네요. 안나 파블로브나가 묻느듯한 눈길로 작은 공작 부인을 돌아보며 말했다. 네, 근사해요. 작은 공작 부인이 이야기의 흥미와 매력이 자신이 하는 일을 계속 방해한다는 것을 보여주듯 일감에 바늘을 꽂으며 속삭였다. 자작은 이 무언의 찬사를 높이 평가하며 감사히 미소를 짓더니 이야기를 계속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두려운 느낌을 주는 젊은이를 계속 바라보던 안나 파블로브나는 순간 그가 수도 원장과 무언가에 대해 지나치게 격렬하고 크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아채고 도움의 손길을 주기 위해 위험한 곳으로 서둘러 갔다. 실제로 피에르는 수도 원장과 정치적 균형에 관한 대화를 시작하는 데 성공했고 젊은이의 순박한 열의에 흥미를 느낀 듯한 수도 원장은 그의 앞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상을 펼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지나치게 활기차고 자연스럽게 귀 기울이고 말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안나 파블로브나는 못마땅했다. 수단은 유럽의 균형과 국민의 권리입니다. 수도 원장이 말했다. 러시아처럼 잔혹함으로 명성을 떨친 강대국이 마땅히 사심 없이 유럽의 균형을 목적으로 하는 동맹의 수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강대국이 세계를 구할 겁니다. 도대체 그런 균형을 어떻게 찾아내실 겁니까? 피에르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안나 파블로브나가 다가와 피에르를 엄하게 쳐다보고 나서 이탈리아인에게 이곳의 기후를 어떻게 견디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탈리아인의 얼굴이 또렷 변하더니 무례하리만치 위선적이고 달콤한 표정을 띄었다. 아마 여성들과 대화할 때 습관적으로 짓는 표정인 듯 했다. 행복하게도 나를 받아들여준 사교계, 특히 여성들의 지성과 교양이 지닌 매력에 흠뻑 빠져서 기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안나 파블로브나는 수도 원장과 피에르를 더는 놓아주지 않고 감독의 편의를 위해 그들을 전체 무리에 합류시켰다. 그때 응접실로 새로운 얼굴이 들어왔다. 작은 공작 부인의 남편인 젊은 안드레이 볼콘스키 공작이었다. 볼콘스키 공작은 크지 않은 키에 뚜렷하고 마른 이목구비를 지닌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다. 권태해져든 지친 눈동자에서 조용한 규칙적인 걸음에 이르기까지 그의 모든 풍모가 그의 생기 넘치는 작은 아내와 형격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그는 응접실의 손님들 모두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너무 염증이 나서 그들 쪽을 보는 것도 그들의 말을 듣는 것도 진저리가 나는 것 같았다. 그 지긋지긋한 얼굴들 중에서 예쁘장한 아내의 얼굴에 가장 실증이 난 듯했다. 그는 잘생긴 얼굴을 망치는 찌푸린 표정으로 아내를 외면했다. 그가 안나 파블로브나의 손에 입을 맞추고 눈을 가늘게 뜬 채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을 쭉 둘러보았다. 공자, 전쟁에 나가려 한다고요? 안나 파블로브나가 말했다. 쿠트초프 장군이, 블론스키는 프랑스인처럼 마지막 음절인 조프의 악센트를 넣으며 말했다. 나를 부관으로 원합니다. 리즈는, 당신 아내는요? 아내는 시골로 갈 겁니다. 당신의 매혹적인 아내를 우리에게서 앗아가다니 미안하지도 않아요? 앙드레, 그의 아내가 남에게 말할 때와 똑같은 교태를 부리는 어조로 남편을 향해 말했다. 자작이 마드모아젤 조르주와 보나파르트에 관해 우리한테 어떤 얘기를 들려주었게요? 안드레 공작은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다. 안드레 공작이 응접실에 들어올 때부터 기쁨과 우정에 찬 눈길을 떼지 못하던 피에르가 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안드레 공작은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손을 건드리는 사람에 대한 불쾌감으로 잔뜩 얼굴을 찌푸렸다. 그러나 빙그레 웃고 있는 피에르의 얼굴을 보곤 뜻밖의 선하고 즐거운 미소를 지었다. 아니 이런, 자네도 사교계에 나타났군? 그가 피에르에게 말했다. 당신이 올 줄 알았거든요? 피에르가 대답했다. 당신 집으로 밤참 들러 가겠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던 자작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그가 조용히 덧붙였다. 괜찮죠? 아니, 안 돼. 안드레의 공작은 피에르의 손을 꼭 쥐고 그런 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 듯 웃음 띤 얼굴로 말했다. 그는 또 무슨 말을 더 하고 싶었지만 그때 바실리 공작이 딸과 함께 일어나는 바람에 그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남자들도 일었었다. 용서하시오, 친애하는 자작. 바실리 공작은 프랑스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의 소매를 아래 의자 쪽으로 다정하게 잡아당기며 그에게 말했다. 공사의 공간에서 열리는 이 불행한 축하연이 내게서 만족을 앗아가고 당신의 말을 끊는군요. 그러고는 안나 파블로브나에게 말했다. 당신의 황홀한 야회를 떠나게 되어 몹시 서운합니다. 그날 밤 엘렌 공작 영애는 드레스 주름을 살짝 쥔 채 의자들 사이를 지나갔고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 어린 미소는 더욱 환하게 빛났다. 그녀가 지나갈 때 피에르는 놀라다시피 한 환희에 찬 눈길로 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 아름답군, 안드레 공작이 말했다. 정말 그러네요, 피에르가 말했다. 옆을 지나가던 바실리 공작이 피에르의 손을 덥석 잡고 안나 파블로브나에게 얼굴을 돌렸다. 날 위해서 이 곰을 잘 가르쳐 주세요, 그가 말했다. 여기 이 사람이 내 집에서 지낸 지가 한 달인데 사교교에서 처음 봅니다. 지적인 여성들과의 교제만큼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지요. 4. 안나 파블로브나는 싱긋 웃으며 피에르를 맡아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피에르가 아버지 쪽으로 바실리 공작과 친척 관계인 것을 알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 나의 아주머니와 함께 앉아있던 중년 부인이 서둘러 일어나 현관방으로 바실리 공작을 쫓아갔다. 이제까지 짐짓 흥미있었던 표정이 그녀의 얼굴에서 싹 사라졌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선한 얼굴은 오직 불안과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었다. 공작, 우리 보리스에 대해 무엇라고 말 좀 해주셔야지요? 그를 현관방으로 따라잡으며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모음 O에 힘을 주며 보리스라는 라면 이름을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베테르부르크에 머물 수 없어요. 내가 내 불쌍한 아이에게 어떤 소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바실리 공작이 무리하다시피 한 태도로 조바심까지 드러내며 마지못해 중년 부인의 말을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가 떠나지 못하게 상냥하고 감동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붙잡았다. 폐하께 한마디 해주는 것쯤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곧장 근위대로 전속될 거예요. 그녀가 부탁했다. 공작 부인,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테니 믿으세요. 바실리 공작이 대답했다. 하지만 내가 폐하께 청하기는 어렵습니다. 콜리진 공작을 통해서 루만첩에게 부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는 편이 더 현명할 겁니다.
그녀의 이름은 드루베츠카야 공작 부인으로 러시아 명문가 중 하나인 드루베츠코의 가문의 일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가난했고 오래전에 사교계에서도 물러나 옛 인맥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그녀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은 외아들을 근위대에 넣으려고 애를 써볼 요량이었다. 오직 바실리 공작을 보기 위해 초대장도 없이 자청해서 안나 파블로브나의 야회에 왔고 오직 그래서 자작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바실리 공작의 말에 깜짝 놀랐다. 한때 아름다웠던 그녀의 얼굴이 노여움의 빛을 띠었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그녀는 다시 미소를 짓고 바실리 공작의 팔을 더욱 세게 붙잡았다. 내 말 좀 들어주세요, 공작. 그녀가 말했다. 난 지금까지 한 번도 당신에게 부탁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에 대한 내 아버지의 우정을 언급한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애원할게요. 제발 내 아들을 위해 이 일을 해주세요. 그러면 당신을 은인으로 여길 거예요? 그녀가 황급히 덧붙였다. 아니, 화내지 말고 약속해 주세요. 골리친에게 부탁했는데 거절했어요. 부디 예전처럼 다정히 대해주세요. 그녀는 두 눈에 눈물이 걸성했지만 미소를 지으려고 애쓰며 말했다. 아빠, 우리 늦어요. 문가에서 기다리고 있던 엘렌 공작 영애가 고전적인 두 어깨 위의 예쁜 머리를 돌리고 말했다. 그러나 사교계에서 영향력이란 사라지지 않도록 잘 간수해야 하는 자본이다. 바실리 공작은 그 점을 알았고 자신에게 부탁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청원하다가는 정작 스스로를 위해서는 청원할 수 없으리라고 판단한 다음부터는 좀처럼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드루베츠카야 공작 부인의 경우에는 그녀의 새로운 요청을 듣고 나서 양심의 가책 비슷한 무언가를 느꼈다.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는 관직에서의 첫걸음을 그녀의 아버지에게 빚졌던 것이다. 게다가 그는 그녀의 태도로 미루어 보아 일단 무언가를 생각해내면 그 희망을 이룰 때까지 물러나지 않고 여의치 않으면 날마다 시시때때로 매달리며 난리법석이라도 피울 여자들, 특히 그런 어머니들의 부류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후자의 판단이 그를 동요하게 했다. 친애하는 안나 미하일로브나, 그는 친근함과 권태가 어린 평소의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바라는 바는 내 능력으론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고인이 되신 당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당신에게 증명하기 위해 그 일을 해내겠습니다. 당신 아들은 근위대로 전속될 겁니다. 내가 돕지요. 됐지요? 고마워요. 당신은 내 은인이에요. 당신에게서 다른 말은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당신이 선한 분이란 걸 알고 있었답니다. 그는 자리를 뜨려 했다. 잠깐만요. 한마디만 더요. 아들이 근위대로 전속될 때 그녀는 우물쭈물 더듬거렸다. 당신은 미하일 일리오노비치 크루초프와 친하니까 보리스를 그의 부관으로 청구해 주세요. 그러면 나는 안심해요. 그러면 더 이상 바실리 공작이 싱긋 웃었다. 그건 약속할 수 없겠는데요. 총사령관에 임명된 후로 쿠투조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애워싸였는지 당신은 모릅니다. 그가 직접 나한테 말합니다. 모스크바의 모든 마님들이 자기 자식들을 그의 부관으로 집어넣기 위해 협상하려 든다고요? 아니에요. 약속하세요. 나의 소중한 은인, 난 당신을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아빠, 아름다운 여인이 다시 똑같은 어조로 되풀이했다. 우리 늦어요. 그럼 다음에 뵙죠. 먼저 가보겠습니다. 보이죠? 그럼 내일 폐하께 알려줄 거죠? 꼭 그러겠습니다. 하지만 쿠투초프 쪽은 약속 못합니다. 안 돼요. 약속해 주세요. 약속해요, 바질. 그의 뒤에서 안나 미하일로브나가 젊은 요부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한때는 분명 그녀에게 꼭 맞는 미소였을 테지만 이제 그 시든 얼굴에는 별로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아마도 나이를 잊은 채 오래된 여성의 수단들을 습관적으로 총동원한 것 같았다. 하지만 그가 나가자마자 그녀의 얼굴은 전과 똑같이 차갑고 위선적인 표정을 띄었다. 그녀는 자작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던 무리로 돌아와 볼 일이 끝났으므로 떠날 때가 되기만 기다리며 다시 듣는 척했다. 그런데 당신은 최근에 밀라노의 대관식에서 벌어진 이 모든 희극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나 파블로브나가 말했다. 그리고 새로운 희극은요? 제네바와 루카 사람들이
무슈 보나파르트에게 자기들의 소망을 밝힙니다. 그러면 무슈 보나파르트는 옥좌에 앉아서 사람들의 소망을 이루어줘요. 정말 황홀하네요. 아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미칠 지경이에요. 생각해 봐요. 온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안드레이 공작은 안나 파블로브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빙긋 웃었다. 하나님이 내게 왕관을 주셨도다. 이것을 건드리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가 말했다. 그것은 보나파르트가 왕위에 오를 때 한 말이다. 사람들 얘기로는 그가 이 말을 할 때 참 훌륭했다더군요. 그는 이렇게 덧붙이더니 이탈리아어로 한 번 더 되풀이했다. 결국에는 안나 파블로브나가 말을 이었다. 그 말이 잔을 넘치게 하는 한 방울이기를 바라요. 군주들은 모든 것을 위협하는 이 사람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거예요. 군주들이요? 러시아에 대해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자작이 정중하고도 희망 없이 말했다. 군주들이라고요, 마담? 하지만 그들이 루이 17세를 위해, 왕비를 위해, 마담 엘리자베스를 위해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활기를 띠며 계속 말을 이었다. 그래서 내 말 믿으세요. 그들은 부르봉 왕가의 대의를 배신한 벌을 받는 겁니다. 군주들이요? 그들은 왕위를 찬탈한 자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러 사절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경멸에 찬 한숨을 쉬고는 다시 자세를 바꾸었다. 오랫동안 오페라 그라스로 자작을 바라보던 이폴리토 공작이 이 말을 듣자 갑자기 작은 공작 부인 쪽으로 온몸을 돌려 떡의 바늘을 빌려달라고 하더니 바늘로 탁자 위에 콩대 가문의 문장을 그려 보였다. 그러고는 마치 공작 부인의 부탁이라도 받은 양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그 문장을 설명했다. 하늘빛의 붉은색으로 휘감긴 붉은색 막대기가 콩대 가문이지요? 그가 말했다. 공작 부인은 미소를 띤 채 듣고 있었다. 보나파르트가 1년 더 군자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않고 다른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아는 일 속에서 자기 생각의 행보만 쫓는 사람의 태도로 자작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사태는 너무 멀리 나아가게 될 겁니다. 음모와 강압과 추방과 처형으로 프랑스 사회는 물론 상류사회라는 의미입니다만 영원히 말살되어 버릴 겁니다. 그때는 그는 어깨를 움츠리고 두 손을 벌렸다. 피에르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다.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지만 그를 감시하던 안나 파블로브나가 가로막았다. 알렉산드르 황제께서는 그녀는 황실에 관해 말할 때마다 수반되는 슬픔이 깃든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프랑스인들 스스로 통치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난 왕이 찬탈자에게서 해방되면 의심할 여지 없이 온 국민이 합법적인 왕의 품에 몸을 던질 거라고 생각해요. 왕당파 망명자를 친절하게 대하려고 애쓰며 안나 파블로브나가 말했다. 그건 의심스럽습니다. 안드레 공작이 말했다. 자작께서 사태가 이미 너무 멀리 나아갔다고 추측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내 생각에는 예전으로 돌아가기 힘들 겁니다. 내가 듣기로는 피에르가 얼굴을 붉히면서 다시 대화에 끼어들었다. 귀족 계급이 거의 다 보나파르트 편으로 넘어갔다던데요? 그건 보나파르트파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자작이 피에르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말했다. 지금은 프랑스의 여론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보나파르트가 한 말입니다. 안드레이 공작이 냉소를 흘리며 말했다. 그는 자작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고 그가 자작을 바라보지 않았다 해도 말은 자작을 겨냥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들에게 영광의 길을 보여주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나폴레옹의 말을 되풀이하며 말했다. 그들은 원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나의 현관방을 열어주었다. 그들은 때로 몰려들었다. 그에게 그렇게 말할 권리가 어느 정도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없지요. 자작이 반박했다. 공작을 살해한 후로는 가장 열성적이었던 사람들조차 더 이상 그를 영웅으로 보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들에게는 영웅이었을지 모르지만 자작은 안나 파블로브나를 향해 말했다. 공작이 살해되면서 하늘에는 순교자가 한 명 늘고 땅에는 영웅이 한 명 줄었지요. 안나 파블로브나와 다른 사람들이 자작의 말에 미소로 경의를 표할 새도 없이 피에르가 다시 불쑥 대화에 끼어들었다. 안나 파블로브나는 그가 무례한 말을 하리라 예감했지만
그를 세울 수가 없었다. 앙기엔 공작의 처형은 피에르가 말했다. 국가적인 불가피성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이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혼자 떠맡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바로 그 점에서 나는 영혼의 위대함을 봅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안나 파블로바나는 두려움에 질린 속삭임으로 말했다. 무슈 피에르, 어떻게 당신은 살인해서 영혼의 위대함을 보나요? 작은 공작 부인이 미소를 띠고 자기 쪽으로 일감을 끌어당기며 말했다. 여름 목소리가 탄식을 내뱉었다. 멋지네. 이폴리토 공작이 영어로 말하고는 손바닥으로 자기 무릎을 쳤다. 자작은 그저 어깨를 으쓱했다. 피에르는 안경너머로 의기양양하게 청중을 바라보았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그는 필사적으로 말을 이었다. 부르드봉 왕가가 민중을 무정부 상태에 내버려둔 채 혁명을 피해 달아났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 한 사람만이 혁명을 이해하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익을 위해 한 사람의 목숨 앞에서 멈출 수 없었던 겁니다. 저쪽 탁자로 자리를 옮기지 않겠어요? 안나 파블로브나가 말했다. 그러나 피에르는 대답도 않고 자기 말을 이어나갔다. 아니요. 그는 점점 더 활기를 띠면서 말하고 있었다. 나폴레옹은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혁명보다 높이 서서 모든 좋은 것을, 시민의 평등은 물론 말과 언론의 자유도 보존한 채 혁명의 악용을 진압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때문에 그는 권력을 쟁취한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 그가 권력을 장악한 후에 살인하는데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합법적인 왕에게 넘겨주었더라면, 자작이 말했다. 나는 그를 위대한 인간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민중이 그에게 권력을 준 것은 오직 그가 그들을 부르봉 왕가로부터 해방시켜 주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민중이 그에게서 위대한 인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혁명은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무슈 피에르는 이 필사적이고 도전적인 삽입 문장으로 자신의 위대한 청춘과 한시바삐 모든 것을 토로하고픈 갈망을 드러내며 계속해서 말했다. 혁명과 국왕시해가 위대한 일이라고요? 이 말 다음에 정말 저쪽 탁자로 자리를 옮기지 않겠어요? 안나 파블로브나가 거듭 말했다. 사회계약설이지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자작이 말했다. 나는 국왕시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상에 관해 말하는 겁니다. 그래요. 강탈과 살인과 국왕시해의 사상이지요? 냉소적인 목소리가 다시 말을 끊었다. 물론 그건 극단적인 경우들이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의 모든 의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권리, 편견으로부터의 해방, 시민의 평등에 이의가 있지요. 그리고 나폴레옹은 이 모든 사상을 온전히 보존했습니다. 자유와 평등이란, 자작이 경멸조로 말했다. 그는 마침내 이 젊은이에게 그가 하는 말의 모든 어리석음을 진지하게 증명해 주어야겠다고 결심한 모양이었다. 이미 오래전에 더럽혀진 요란한 말에 불과합니다. 자유와 평등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세주도 자유와 평등을 설교했지요. 하지만 혁명 후에 사람들이 더 행복해졌습니까?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원했는데 나폴레옹이 그것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안드레이 공작은 웃음 띤 얼굴로 피에르와 자작과 여주인을 계속 번갈아 보았다. 피에르가 상식에 어긋난 발언을 한 첫 순간에는 사교육에 익숙한 안나 파블로브나도 경악하고 말았다. 그러나 피에르가 내뱉은 불경스러운 말에도 자작이 냉정을 잃지 않는 것을 보자, 그리고 그 말들을 이미 묵살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자, 그녀는 힘을 끌어모아 자작편에 서서 연설자를 공격했다. 하지만 친애하는 무슈 피에르, 안나 파블로브나가 말했다. 공작을 마침내는 그저 인간을 재판도 없이 죄목도 없이 처형할 수 있었던 위대한 인간을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묻고 싶군요. 자작이 말했다. 무슈께서는 보리메르 18일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것은 기만 아닌가요? 위대한 인간의 행동 방식과 비슷한 데라고는 전혀 없는 협잡이에요. 아프리카에서 그 가죽인 포로들은요? 작은 공작 부인이 말했다. 끔찍해요. 그리고 그녀는 어깨를 움츠렸다. 당신이 무엇라고 하든 그는 벼락 출시한 인간일 뿐입니다. 이폴리토 공작이 말했다. 무슈 피에르는 누구에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모두를 둘러보다가 빙그레 웃었다.
그 미소는 다른 사람들이 짓는 웃지 않은 표정과 섞이는 그런 미소가 아니었다. 반대로 그의 경우에는 미소가 떠오르자 진지하고 심지어 다소 어물하기까지 하던 얼굴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아이의 선한, 심지어 우둔해 보이고 용서를 구하는 듯한 다른 얼굴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를 처음 본 자작은 이 자코뱅 당원이 그의 말처럼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당신들은 이 사람이 모두에게 한꺼번에 대답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안드레 공작이 말했다. 게다가 국가적 인간의 행위들 속에서도 사적인 인간의 행위와 사령관이나 황제의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물론입니다. 자기 앞에 나타난 도움이 기쁜 피에르가 맞장구를 쳤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요. 안드레 공작이 말을 이었다. 인간 나폴레옹은 아르콜레 다리 위에서 그가 패스트 환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야파의 병원에서 위대합니다. 하지만 정당화하기 힘든 다른 행동들이 있지요. 피에르의 말이 불러일으킨 거북함을 누그러뜨리고 싶었던 듯 안드레 공작이 갈채비를 하고 아내에게 신호를 보내며 몸을 일으켰다. 갑자기 이폴리트 공작이 일어나더니 손짓으로 사람들을 만류하며 앉으라고 요청한 뒤 말문을 열었다. 오늘 나는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매력적인 일화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걸 대접해야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작. 난 그 이야기를 러시아어로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야기의 재미가 사라져서 말이죠. 그러더니 이폴리트 공작은 러시아에 1년 정도 체류한 프랑스인의 말씨 같은 러시아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걸음을 멈추었다. 그토록 활기차고 집요하게 이폴리트 공작이 자기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모스크바에 한 마님이, 한 귀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매우 인색합니다. 그녀는 카레타 때문에 하인 2명이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키가 아주 큰 사람들로요. 그녀의 취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역시 키가 큰 하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이 부분에서 이폴리트 공작은 생각에 잠겼다. 분명 이야기를 생각해 내는데 어려움을 느낀 것 같았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얘야, 제복을 입어라. 나와 같이 방문을 하러 가자. 카레타 뒤에 타라. 이 부분에서 이폴리트 공작은 풋 하고 청중들보다 먼저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이야기꾼에게 불리한 인상을 자아냈다. 그러나 중년 부인과 안나 파블로브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출발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녀는 모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긴 머리카락이 풀어졌습니다. 여기서 그는 이미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킥킥대며 웃기 시작했고 웃음소리 사이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래서 온 세상이 알게 됐지요. 그것으로 일화는 끝났다. 그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왜 꼭 러시아어로 이야기해야 했는지 이해되지도 않았지만 하여튼 안나 파블로브나와 다른 사람들은 무슈 피에르의 불쾌하고 무례한 돌발적 운동을 그처럼 유쾌하게 끝낸 이폴리트 공작의 사교적인 감각을 높이 평가했다. 그 일화 이후에 대화는 앞으로 있을, 그리고 지나간 무도회와 공연에 관한, 언제 어디서 누가 만나기로 되어 있는가에 관한 사소하고 시시한 소문들로 흘러갔다.